68세 김순자. 그녀는 평생 착하게 살았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그날 그녀가 마주한 것은 자신을 바다에 밀어 떨어뜨리는 아들의 손이었다.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죽으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 답은 너무나 명확했다. 그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 만약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한 여인이 죽음에서 돌아와 가족이라는 이름의 괴물과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오래된 주택가, 골목 깊숙한 곳, 낡은 철문 너머로 마당에 놓인 화분 몇 개가 보인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다. 김순자는 이 집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5년째 살고 있었다. 아침 8시 순자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습관. 빈 침대 한쪽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연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고 멀리서 학교 종소리가 들린다. 순자는 그 소리를 좋아했다. 세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 같았기 때문이다. 주방에서 혼자 먹는 아침, 된장찌개 한 그릇,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다. 뉴스는 너무 혼란스럽고 드라마는 너무 슬프다. 순자는 그저 조용한 소리를 좋아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밥알을 씹는 소리,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그 소리들이 그녀의 하루를 채웠다.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나 민수야. 아들의 목소리. 평소보다 조금 밝았다. 민수야. 무슨 일이니? 아니, 그냥 오랜만에 안부 전화드렸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는 잠시 멈칫했다. 민수가 먼저 전화를 건 게 언제였던가. 응. 엄마는 잘 지내.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죠. 유진이도 요즘 일 잘 풀리고. 아, 그리고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다.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시고? 응. 괜찮아. 왜? 아니, 그냥요. 나이 드시면 갑자기 어디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병원 정기검진 같은 거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엄마,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없으세요? 물건 어디 뒀는지 잊어버린다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아니. 괜찮아. 그럼 다행이고. 아, 그리고 엄마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잘 보관하고 계시죠? 순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응.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민수의 목소리는 분명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상담사가 고객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사흘 뒤 며느리 유진이 갑자기 찾아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 손에는 과일 한 박스. 어머. 유진아. 갑자기 왜?
그냥 어머님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일 여유 있을 때 자주 들를게요. 순자는 기뻤다. 며느리가 먼저 찾아와 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유진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님, 요즘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도 보고 마당 정리도 하고 그러지.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뭐, 괜찮아. 유진은 잠시 순자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혹시 요즘 밤에 잠 잘 주무세요? 응. 잘 자. 깜빡하시는 거 없으시고요? 순자의 표정이 굳었다. 또 그 질문. 없어. 아, 다행이다. 사실 민수 오빠가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건강 챙기시는 게 어려우실까봐. 유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었다. 요즘 이런 앱 있어요. 어르신들 건강 관리하는 거. 매일 복용하는 약 체크하고 병원 예약도 자동으로 알려주고. 아니, 괜찮아. 나는 그런 거 안 써도 돼. 그래도 한번 깔아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유진은 순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뭔가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순자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유진이 돌아간 뒤 순자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 낯선 앱이 하나 깔려 있었다. 이름은 건강지킴이. 순자는 그걸 지우려다가 잠시 멈췄다. 그래도 애들이 신경 써주는 건데 그녀는 앱을 그대로 두었다. 일주일 뒤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와 있었다. 보험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자는 편지를 뜯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안내.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가 민수로 변경되어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순자는 급히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제가 보험 가입자인데요. 수익자 변경을 제가 요청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객님, 확인해보니 지난달 25일에 변경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서명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러시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혹시 대리인이 방문하셨을 가능성은 없으신가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대리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를 떠올렸다. 민수의 전화, 유진의 방문, 보험 서류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모두 모으면 뭔가 이상했다. 순자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만약에, 정말로.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자식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확신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순자는 그 소리들 속에서 오래전 남편이 남긴 말을 떠올렸다. 사람은 손등보다 손바닥을 더 자주 보여줘야 한다. 그때 남편은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했을까? 혹시 남편도 뭔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 순자의 눈가에 차가운 것이 맺혔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민수야. 갑자기인데 우리 가족 여행 어때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가족, 여행?
네. 아버지 기일도 다가오고,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마음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바다, 그 단어가 순자의 가슴 속에 묘한 무게로 가라앉았다. 어디로? 제주도요. 요트도 빌려서 가족끼리 조용히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가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순자는 입을 열었다. 그래. 좋아. 정말요? 그럼 제가 준비할게요. 다음 주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 전화가 끊긴 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하늘이 유난히 어두웠다.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려는 것처럼. 민수와의 통화 이틀 뒤 유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여행 가실 옷 사왔어요. 순자는 당황했다. 아니, 내가 입을 옷 있는데. 어머님,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에요. 바다 가시는데 예쁘게 입으셔야죠. 유진은 쇼핑백에서 밝은 색깔의 옷들을 꺼내 보였다. 평소 순자가 절대 입지 않을 스타일이었다. 화려하고 젊고 눈에 띄는. 이건 나한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 어울리실 거예요. 한번 입어보세요. 유진은 순자를 재촉했다. 그리고 순자가 옷을 입는 동안 슬쩍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어머님,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드릴게요. 플래시가 터졌다. 순자는 눈을 찡그렸다. 왜 사진을? 나중에 추억으로 보시라고요. 자, 이번엔 이쪽 보세요. 또 한 번 플래시. 유진은 연신 셔터를 눌렀다. 순자는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싫다고 할 수는 없었다. 유진이 돌아간 뒤 순자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다. 평소의 자신이 아니었다. 마치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순자는 천천히 옷을 벗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그 옷들을 넣어두었다. 하지만 마음속 불편함까지 넣어둘 수는 없었다.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다. 엄마, 여행 가기 전에 서류 몇 개만 확인해 주세요. 무슨 서류? 아, 별거 아니에요. 여행자 보험 가입하는 거랑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위임장 같은 거요. 민수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빽빽한 글자들. 순자는 안경을 썼지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이게 다 뭐니? 그냥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여행 중에 다치시거나 하면 제가 대신 병원 절차 밟을 수 있게요. 그래야 하니? 당연하죠.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민수는 순자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고 싶었지만 민수의 재촉하는 눈빛이 부담스러웠다. 민수야, 이거 내가 좀 천천히. 엄마, 시간이 없어요. 보험 마감이 오늘까지거든요. 순자는 결국 민수가 가리키는 곳에 이름을 적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사인을 할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왜인지 모르게 민수가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럼 모레 아침 일찍 출발할게요. 응. 알았어. 민수가 나가려는 순간 순자가 불렀다. 민수야, 네, 너 엄마한테 뭔가 숨기는 거 없지?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순자는 놓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너희가 너무 신경 써주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민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다. 엄마, 자식이 부모 챙기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됐어요. 모레 뵐게요. 문이 닫혔다. 순자는 한참 동안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텅 빈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순자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출발 당일 아침, 민수와 유진이 일찍 집 앞에 도착했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됐어. 순자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다. 유진이 그 가방을 받아들며 밝게 웃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가족 여행하기 딱이에요. 하지만 순자가 본 하늘은 유진의 말과 달랐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 민수가 운전을 했고 유진은 조수석에 앉았다. 순자는 뒷자리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진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머님, 혹시 멀미하시진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다행이다. 혹시 어지러우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약 챙겨왔어요. 유진은 가방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 보였다. 이거 드시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순자는 약통을 바라보았다. 라벨에는 멀미약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왠지 그 약통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괜찮아. 나 멀미 안 해. 그래도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유진은 약통을 순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공항에 도착했다.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구로 향하는 길. 유진이 갑자기 말했다. 어머님, 저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여기서? 네, 가족 여행 기념으로요. 유진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다. 민수와 유진은 활짝 웃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웃을 수 없었다.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는 순간 알 수 없는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다. 셔터가 눌렸다. 제주공항. 렌터카를 빌려 세 사람은 선착장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다.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 하지만 오늘 순자의 눈에 그 바다는 너무 깊고 어둡게 보였다. 선착장에 도착했다. 하얀 요트 한 척이 물 위에 떠 있었다. 민수가 가리켰다. 엄마, 저거예요. 우리가 오늘 탈 요트. 순자는 요트를 바라보았다. 작지 않은 크기, 깨끗한 외관.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민수야, 우리 그냥 육지에서 여행하면 안 될까? 민수가 돌아보았다. 왜요? 엄마, 무서우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괜찮아요.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잔잔해요. 아버지도 바다 좋아하셨잖아요. 그 말에 순자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유진이 순자의 팔을 잡았다. 어머님, 제가 모시고 올라갈게요. 조심조심 오세요. 순자는 천천히 요트에 올랐다. 발밑에서 물이 출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요트가 흔들렸다. 순자는 난간을 꽉 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민수가 엔진을 켰다. 자, 출발합니다. 요트가 천천히 선착장을 벗어났다. 육지가 점점 멀어졌다. 순자는 뒤를 돌아보았다. 선착장의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요트는 점점
먼 바다로 향했다. 육지는 이제 희미한 선으로만 보였다. 사방이 바다, 하늘과 물뿐. 순자는 갑판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민수와 유진은 선실 안에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작은 목소리, 들리지 않지만 분명 뭔가 계획하고 있는 듯한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바람. 순자는 두 손을 꼭 모았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여보, 나 좀 도와줘. 하지만 남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순자는 혼자였다. 이 넓은 바다 위에서 선실문이 열렸다. 유진이 나왔다. 손에는 물잔 하나. 어머님, 물 드세요. 목마르시죠? 순자는 물잔을 받았다. 맑은 물. 하지만 순자는 그 물을 입에 대지 못했다. 알 수 없는 본능이 그녀를 막았다. 고마워. 나중에 마실게. 유진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러세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요트는 이제 완전히 외딴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육지도, 다른 배도, 사람도, 오직 세 사람뿐. 민수가 엔진을 껐다. 요트가 멈췄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할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순자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순자는 처음으로 낯선 사람을 보았다. 요트가 멈춘 바다 한가운데 해는 지평선 너머로 기울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민수가 순자 앞에 앉았다. 유진은 그 옆에 서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다정함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우리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합시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 재산 이야기요.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엄마 나이가 이제 68이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죠. 그게 무슨 소리니? 현실적인 얘기예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그 큰 재산 관리하시는 거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가 계속했다.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재산 관리를 저한테 맡기시는 게 어때요? 뭐, 법적으로 위임하시라는 거죠. 그럼 엄마도 편하시고 저희도 안심이 되고.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그건 왜요? 뭐가 문제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제가 엄마 아들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관리해야죠. 유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사실은요. 어머님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깜빡깜빡하시고 말씀도 헷갈리시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니실까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나 치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전형적인 증상이래요. 유진은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어머님, 제가 영상 좀 찍을게요. 나중에 병원 가실 때 보여드리려고요. 하지 마. 하지만 유진은 이미 카메라를 켜고 있었다. 어머님, 오늘이 며칠이에요? 유진의 질문. 순자는 당황했다. 그건 왜 물어? 그냥 대답해 주세요. 12월, 아니 11월. 순자는 사실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날짜는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망설임은 치명적이었다. 유진이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댔다.
어머님, 아까 드신 약 기억하세요? 무슨 약? 보세요. 벌써 잊으셨어요. 나 아무 약도 안 먹었어. 어머님, 제가 드렸잖아요. 멀미약. 그건 안 먹었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녹화를 멈췄다. 충분해요.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사진도, 서류도, 질문들도, 이 여행까지도 모든 것이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각본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 대체 왜 이러는 거니? 민수가 차갑게 웃었다. 왜긴요. 돈 때문이죠. 돈. 민수야,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120억이에요. 120억. 그 돈 엄마 혼자 갖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유진이 거들었다. 어머님도 이제 오래 못 사시잖아요. 어차피 저희한테 올 돈인데. 미리 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야? 어차피 곧 그렇게 되실 거잖아요. 민수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순자는 일어서려 했다. 나 내릴 거야. 당장 돌아가. 하지만 민수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어딜 가시려고요? 놓아. 엄마, 우리 아직 할 얘기 많아요. 순자는 팔을 뿌리쳤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가판 끝으로 향했다. 사방이 바다, 도망갈 곳이 없었다. 순자는 난간을 붙잡고 섰다. 뒤에서 민수와 유진이 천천히 다가왔다. 엄마, 우리 착하게 합시다.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싫어.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어차피 저희가 받을 돈이잖아요.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자식은 절대 이럴 수 없어. 순간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요, 맞아요. 저 엄마 친자식 아니에요. 순자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엄마가 입양한 거잖아요. 제가 5살 때. 기억 안 나세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이렇게까지 키워주셨으며 그 값은 받아야죠. 순자는 뒤로 비틀거렸다. 난간이 등에 닿았다. 그래도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키웠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했어. 진심으로.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애정도, 미안함도, 인간다움도. 바람이 강해졌다. 파도가 요트를 흔들었다. 순자는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민수야, 제발. 하지만 민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유진도 옆에 섰다. 둘의 얼굴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의 손이 순자의 어깨를 향해 뻗어졌다.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다. 이 아이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안 돼. 순자는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주 작은 힘, 밀리는 느낌, 그리고 쏟아지는 하늘. 순자의 몸이 난간을 넘어 공중으로 떠올랐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뒤집히는 시야. 민수와 유진의 얼굴, 그들의 표정, 무표정, 아무런 감정도 없는 철퍼덕 차가운 물이 순자를 집어삼켰다. 폐 속으로 물이 들어왔다. 어둠이 내려왔다. 순자는 생각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희미하게 점점 가까워지는 어선 한 척이 어둠 속에서 다가왔다. 선장 박진수는 바다에 떠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할아버지, 저기 사람이요. 손자가 소리쳤다. 진수는 즉시 배를 돌렸다. 거친 손이 순자의 팔을 잡았다. 끌어올리는 힘. 순자는 어선 갑판에 축 늘어져 쓰러졌다. 물을 토해냈다. 기침, 숨, 살아있음. 진수는 순자를 바라보았다.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몸, 공포에 질린 눈.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순자는 대답 대신 하늘을 바라보았다. 검은 하늘 위로 별 하나가 떠 있었다. 멀리서 요트의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은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순자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저 떠나가고 있었다. 순자는 작게 속삭였다. 살아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바다에서 평생을 산 사람은 침묵의 무게를 안다. 어선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순자의 새로운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주도 외곽, 바다가 보이는 낡은 민박집. 박진수는 순자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여기서 하룻밤 쉬십시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순자는 축 늘어진 채 방바닥에 앉았다. 젖은 옷, 떨리는 몸, 멍한 눈빛. 진수의 손자가 마른 수건과 옷을 가져다 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진수는 따뜻한 차를 내왔다. 드십시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천천히 퍼져나갔다. 하지만 가슴속 한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진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순자가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진수와 손자는 방을 나가주었다. 홀로 남은 순자는 어둠 속에서 울었다. 배신의 아픔, 죽음의 공포, 그리고 외로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한 여인의 모든 것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깼다. 창밖으로 새벽 바다가 보였다. 잔잔한 파도, 떠오르는 해, 어제 자신을 삼키려 했던 그 바다가 오늘은 평화로워 보였다. 순자는 천천히 지난 시간들을 되짚기 시작했다. 민수와 유진의 행동들, 이상했던 전화, 보험 서류, 끊임없는 질문들, 사진 촬영, 약, 하나하나가 이제 명확하게 보였다. 모든 것이 계획된 각본이었다.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민수를 처음 입양했을 때 5살 작고 여린 아이, 남편과 함께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웠다. 밤새 열이 날 때 밤을 새워 간호했고 학교 입학할 때 누구보다 기뻐했고 대학 합격했을 때 눈물을 흘렸다. 그 모든 순간이 진심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언제부터 달라졌을까? 순자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때부터였다. 민수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보는 눈이 점점 차가워졌다. 순자는 그걸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건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순자는 일어나 진수에게 부탁했다.
제 집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민수와 유진은 제가 죽은 줄 알 겁니다. 아무도 집에 없을 거예요.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진수의 차를 타고 순자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어둠 속 집, 불이 꺼져 있었다. 정말 아무도 없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 남편이 평생 쓰던 방. 순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숨겨둔 파일을 꺼냈다. 중요한 서류들, 보험, 재산, 유언장,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위조된 서류들, 자신의 서명이 있었지만 자신이 쓴 게 아닌 서명, 보험 수익자 변경, 재산 위임장, 심지어 유언장까지 모두 조작되어 있었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이렇게까지 더 깊이 뒤지자 또 다른 서류가 나왔다. 병원 기록, 치매 초기 진단, 날짜는 2달 전. 하지만 순자는 그런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 가짜였다. 모두 조작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다. 순자는 그걸 열었다. 사진 한 장, 갓난아기, 그리고 메모. 미혼모 김소영 2024년 8월 출산. 순자는 숨이 멎었다. 민수와 유진이 친손자라고 했던 그 아이. 입양이었던 것이다. 아니, 입양도 아니었다. 불법으로 데려온 아이. 메모 뒤편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박미란 변호사, 연락처 010-123-4567, 상속 조작 전문, 노인 자산관리 대행. 순자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경고했던 사람. 그 변호사는 절대 믿지 마.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민수와 유진은 이 조직에 가담했고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마지막엔 죽이려 했다. 신생아는 그저 위장용이었다. 행복한 가족을 연출하기 위한. 순자는 서류들을 모두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진수가 물었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았습니다. 순자는 서류들을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이제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수와 유진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상태로 두어야 해요. 그래야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처음으로 단단해졌다. 저는 제 목숨을 구해주신 당신께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죽이려 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진수는 잠시 순자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죽은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 민박집 작은 방에 숨어 밤에만 움직이고 낮에는 조용히 지냈다. 진수는 가끔 신문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순자는 신문에서 자신의 기사를 찾았다. 고양시 여성, 제주 바다서 실종, 가족들 어머니 찾아달라 호소. 기사 속 민수와 유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연기, 완벽한 연기였다. 순자는 신문을 구겼다. 밤마다 순자는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증거를 모을 것인가? 어떻게 조직을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민수와 유진을 법정에 세울 것인가? 하나씩 천천히 확실하게. 그리고 순자는 깨달았다. 가장 무서운 것은 가족의 배신이 아니라 그 배신을 가능하게 만든
사회의 어둠이라는 것을 박미란이라는 변호사, 그녀가 운영하는 조직, 수많은 노인들을 착취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시스템. 순자는 결심했다. 나 하나만의 복수가 아니야. 이 악을 끝내야 해. 한 달이 흘렀다. 순자는 이제 예전의 그 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 잃을 게 없는 사람, 오직 진실만을 원하는 사람. 어느 날 밤, 순자는 진수에게 말했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서울, 제 집으로, 그리고 그들의 소굴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차갑지만 분명한 빛. 순자도 이제 그런 빛이 되려 했다. 어둠을 밝히는, 진실을 드러내는, 정의를 세우는. 가방 속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서류, 사진, 녹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살아 돌아온 증인, 순자 자신. 민수야, 유진아, 엄마가 돌아간다. 이번엔 죽지 않고. 순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순자는 진수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자신의 집이 아닌 낯선 여관 한 곳에 숨었다. 작은 방, 삐걱거리는 침대, 곰팡이 냄새. 하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았다. 지금 필요한 건 안락함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순자는 서류에서 찾은 박미란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를 확인했다.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12층 미란 법률사무소. 겉으로는 평범한 법률사무소였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그 안에 악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녁, 순자는 청소부 복장을 하고 그 빌딩에 들어갔다. 진수의 조카가 그곳에서 청소 일을 했고 순자에게 출입증을 빌려주었다. 조심하세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 순자는 천천히 법률사무소 문 앞까지 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섰다. 넓은 사무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벽면에 걸린 각종 상장들. 하지만 순자의 눈에 그 모든 게 위선으로 보였다. 순자는 박미란의 개인 사무실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순자는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파일, 고객 리스트, 수십 명의 이름, 모두 60대 이상 노인들. 그리고 각 이름 옆에 숫자가 적혀 있었다. 재산 규모 50억, 80억, 120억. 순자의 이름도 있었다. 김순자 120억 진행 중. 두 번째 파일, 처리 완료건. 순자는 그 파일을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이름들, 날짜들, 그리고 상태, 사망 처리 완료, 상속 이전 완료, 유족 합의 완료. 15건. 지난 3년간 15명의 노인이 이 조직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순자는 입을 막았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조직적인 살인이었다. 세 번째 파일, 협력 네트워크, 병원 원장 3명, 정신과 의사 2명, 법무사 5명, 보험 설계사 8명, 그리고 가족을 매수하는 전문가들. 순자는 그 명단에서 민수와 유진의 이름을 찾았다. 김민수, 박유진 부부, 계약일 2024년 3월. 6개월 전 남편이 돌아가신 바로 그 달이었다. 순자는 더 깊이 파일을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민수와 유진의 계약서.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순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계약 내용 1. 대상자 김순자를 치매 환자로 조작 2. 재산관리권 이전 3. 필요시 사망 유도 4. 성공시 재산의 30% 지급 30% 36억. 그것이 민수와 유진이 어머니를 배신한 대가였다. 하지만 그 아래 또 다른 문서가 있었다. 채무변제 계약서, 민수의 빚 8억 원, 불법 도박, 그리고 박미란 측에서 그 빚을 대신 갚아준 기록. 대신 민수는 어머니를 넘겨야 했다. 순자는 깨달았다. 민수도 피해자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약한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 조직은 민수의 약점을 찾아 그를 옥죄었고 민수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를 팔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순자는 여전히 기억했다. 바다 위에서 자신을 밀어낸 그 손을, 그 차가운 눈빛을, 어떤 이유가 있든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순자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입양위장 프로젝트. 그 안에 신생아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출생 기록. 생모 김소영, 미혼모, 21세. 출산일 2024년 8월 15일. 위탁 박미란 법률사무소. 메모가 붙어 있었다. 가족 이미지 구축용, 행복한 가정을 연출하여 대상자 김순자의 의심 차단. 아이는 상속 완료 후 해외 입양 처리 예정.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마저도 도구였다. 하지만 그 순간 순자는 또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다. 어머니를 잃고 이용당하고 버려질 운명의 작은 생명. 순자는 결심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불이 켜졌다. 누구세요? 날카로운 목소리. 순자는 돌아보았다. 박미란. 40대 중반. 세련된 정장, 차가운 눈빛, 그녀 뒤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경호원처럼 보였다. 박미란은 순자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 김순자?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네요. 박미란이 웃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 아주 집요하시네요. 그래서 얼마나 알아냈어요? 순자는 파일을 들어 올렸다. 다 알았습니다. 당신이 한 짓,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어떻게 가족을 조종했는지. 박미란의 웃음이 사라졌다. 그래서요? 그걸 알아서 뭐 하시게요?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경찰? 박미란이 비웃었다. 할머니, 당신 지금 치매 환자예요. 법적으로 무능력자고요.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요? 순자는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전부 녹음했습니다. 당신 말, 이 사무실의 서류들, 모든 증거. 박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그 녹음기 내놔요. 박미란이 손을 뻗었다. 순자는 뒤로 물러섰다. 경호원들 저 여자 잡아요. 2 남자가 다가왔다. 순자는 도망쳤다. 복도로, 계단으로,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9층, 6층, 3층, 순자는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려갔다. 숨이 찼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1층 로비. 순자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외쳤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돌아보았다. 경호원들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다. 순자는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가쁜 숨, 떨리는 몸. 하지만 손에는
녹음기와 서류가 꼭 쥐어져 있었다. 여간으로 돌아온 순자, 그녀는 침대에 쓰러졌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경찰? 검찰? 언론? 순자는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특수수사팀, 진수가 소개해준 상속 범죄 전문 조사관. 내일 아침 그를 만나기로 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수많은 불빛, 그 불빛 어딘가에서 민수와 유진도, 박미란도 자신의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순자는 눈을 감았다. 마지막 밤, 죽은 자로 살아가는 마지막 밤, 내일부터는 살아 돌아온 증인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특수수사팀 조사관 이준혁을 만났다. 조용한 카페 구석, 이준혁은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이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말씀하세요. 순자는 가방에서 모든 증거를 꺼냈다. 서류, 녹음, 사진,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 1시간이 넘도록 순자는 말했다. 바다에서 밀려났던 일, 조직의 실체, 15명의 희생자들, 민수와 유진의 배신. 이준혁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다. 충분합니다. 이 증거면 그들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 특수수사팀은 작전을 시작했다. 순자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살아있다. 집에서 보자. 민수와 유진은 그 문자를 보고 경악했다. 이럴 수가. 죽었을 텐데.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엄마가 살아있으면 우리 민수는 박미란에게 전화했다. 큰일 났어요. 엄마가 살아 돌아왔어요. 박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직접 처리하세요. 이번엔 확실하게. 그날 저녁 민수와 유진은 순자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집 안팎에는 이미 수사관들이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순자가 서 있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뒤로 물러섰다. 엄마, 정말 살아있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살아 돌아왔다. 거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랬니? 목소리가 떨렸다. 왜 엄마를 죽이려 했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너를 내 목숨처럼 키웠어.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너는 내 아들이었어. 민수가 울기 시작했다. 저도 싫었어요. 하지만 저는 약했어요. 빚에 쫓기고 협박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유진도 울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알 수 있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그녀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너희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순자는 일어섰다. 들어오세요. 숨어있던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민수와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김민수, 박유진,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순자를 바라보았다. 엄마,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 얼굴을, 그 눈물을. 한 달 뒤 박미란과 그녀의 조직원들이
모두 검거되었다. 15건의 살인, 수백억 원대 사기, 조직적 범죄,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노인 상속, 살해 조직 검거, 68세 피해자, 죽음에서 돌아와 정의 실현. 재판이 열렸다. 순자는 증인석에 섰다. 법정 안,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순자는 떨리지 않았다.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판결이 내려졌다. 박미란 무기징역, 조직원들 10년, 20년, 민수와 유진 각 12년. 법정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석 달 뒤 순자는 법원에서 신생아를 정식으로 입양했다. 이름은 하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 집으로 돌아온 순자, 작은 아기를 안고 마당에 섰다. 햇빛이 따뜻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하준이 순자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손길이 순자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너는 내가 지켜줄게, 진짜 가족으로. 순자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민수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가족이 될 수 없었고, 하준이도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다. 삶은 결국 누가 우리 곁에 오래 머무는지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려 했는가를 기억하는 기록이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나눌 수 있었는가에서 드러난다. 탐욕은 가족을 부수지만 사랑은 피가 아니어도 가족을 만든다. 순자는 그날 바다에서 자신을 끌어올린 박진수의 거친 손을 떠올린다. 그 손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단지 한 사람을 구하고 싶었을 뿐. 살아야 할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누군가의 작은 손길, 누군가의 한숨, 누군가의 울음. 그 모든 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다시 걷게 한다. 순자는 하준이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아이가 웃었다. 맑고 순수한 웃음. 삶은 그렇게 이어지고 가족도 그렇게 다시 만들어진다. 순자와 하준이가 마당에서 햇빛을 받으며 걷고 있다. 작은 발걸음, 따뜻한 봄바람, 그리고 희망.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의 새로운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침묵 속의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